해피 뉴 이어! 새해지만 소원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근사한 포부도 좀 미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새해 단 하나이자 유일한 희망을 꼽으라면 아마 주저없이 마스크 벗고 살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회식 매니아입니다. 동료들과 먹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노래는 역시 에코 좋은 노래방에서 불러야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날인데 벌써부터 그런 옛날 회식을 기대해보는 건 일상이라는 말이 주는 따뜻함이 그리워서겠죠. 그때까지 힘내요. 스크루지도 일 안 하는 크리스마스, 철새도 쉬는 새해 첫날까지 생방송으로 응원하는 명랑시사가 있잖아요. 그럼 2021년 새해 첫날 명랑시사 출발해볼까요? 저는 이승원 씨를 기다리고 있는 박연미입니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 분석해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정치, 경제, 외교 등 우리 생활과 관련 깊은 여러 분야에 대해 전망해보고요. 명랑시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낮은 자세로 오늘의 뉴스를 집중 타격하는, 사실 오늘은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타격할 게 있습니다. 뉴스 로우킥 시작할게요. 2021년 새해 첫날 1번 게스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랑시사의 5분 대기죠. 헬마우스입니다. 5분 대기죠. 제가 사실 이제 24일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도 1시간 반 동안 이제 방송을 같이 했었고 1월 1일에도 네. 활동을 했습니다. 25일과 1월 1일에 네. 걸쳐서 이게 이제 군대나 회사 같은 데서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당직 근무 날짜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조직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느낄 만한데 특별한 날에 시간이 길단 말이죠. 네. 할증됩니까 출연료?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작가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소원 하나씩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라고 했는데 방금 안 물어보겠다고 했으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명랑시사 참여하는 방법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할증 완전히 있다고 지금 PD가 정우종 PD가 여기다 써주셨어요. 새해 첫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이슈 달려보겠습니다. 이낙연발 박근혜 이명박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건의를 해야 논의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네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게 명랑시사에 아이템 없을까봐 챙겨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뉴스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놀라시고 여야 정치권들도 놀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이제 현충원 참배를 한 이후에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한테 건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럴 때 한번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를 하려고 한다. 좀 굉장히 좀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올해 있을 재보궐선거를 겨냥한다면 네. 중도층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이슈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가 아마도 받아보았을 보고서의 문구를 네. 추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연 확장이 이낙연의 최고의 장점이고 적극적으로 중도층 포섭에 나설 필요 있음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수로
이 수를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야, 여러분은 지금 헬마우스의 관심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이낙연 대표가 왜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시선은 차기 대선을 향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합의 메시지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야당 쪽,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속적인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또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거에 응한 게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공화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도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 싫어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소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환영한다. 네. 그리고 친박계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정작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반응이 조심스럽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띠용 이런 식의 무슨 얘기지라는 반응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의 한 수라는 정치적 포석을 평가를 할 때는 그 수가 딱 나왔을 때 반응이 바로 어떤 감탄사로 표현하자면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야, 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띠용 같은 게 나와버리면 이거를 이제 야구 쪽에 속어로 치자면 네. 뜬금포다. 뜬금포다라는 평가에 조금 더 가까운 지금은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리 사과를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요. 그런 건가요? 사과를 조금 더 빨리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을 이게 거죠.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적극 동의 환영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이용하는 방식의 사면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겠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역시 안철수 대표답게 모든 정치적 사면이라는 건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요. 정론을 펼친 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대역폭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 전국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제 협조를 했었던 측에 가깝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코어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토 정서가 굉장히 좀 아직도 강하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유승민은 안 돼. 이런 정서가 국민의힘의 그 텃밭에선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라고 표현을 했었느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낙연 대표 측에서 먼저 사면론을 꺼내준다면 이 얘기를 한번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한 자락 깔아준 셈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된 사람들이겠죠. 이 소식을 동부구치소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합니다라는 속보가 있는데, 며칠 전에 형 집행정지 신청했다가 거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7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는데, 12월 17일에 받았었는데요. 일단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곧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그래놓고 12월 23일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밝혔던 이유가 79세의 이제 고령에다가 지병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고위험군이다. 이런 이유를 했었는데, 검찰은 30일에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네, 불허한다. 내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네. 이낙연 대표가 쓴 사면론, 이게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전직 작가 출신, 네. 현직 작가 겸 유튜버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현직 작가 겸 유튜버 우리 헬마우스가 보기에는 이 사면론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몇 가지 타례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 힘을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이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한두 달 정도 네. 그 정도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당내에서 일단은 이야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이제 불을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면론이 나오자마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주요 주자이기도 한 우상호 의원부터가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5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거칠게 반대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보니까. 과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임기의 사실상의 막바지 상황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을 돌파할 여력이 있을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 2주 내에 뭔가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마우스의 전망은 이낙연 대표가 힘을 확 쓸 수 있는 기간은 목련꽃이 질 무렵까지다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국이 백신 후진국이라고? 지난해 백신 정국 이 하반기 내내 뜨거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들여도 안전성이 검증되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으면 있어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이 K방역 관련해서 백신 후진국이 됐다. 요거 팩트체크부터 먼저 하고 지나갈게요. 네, 제가 또 팩트체크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새해 첫날부터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워낙 좀 뒤엉켜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K방역이라더니 한국이 백신 후진국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일단 아닌 걸로 보고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밝혀주셔야죠.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모더나 제약사 CEO하고 이제 직접 통화를 하면서 계약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애초에 도입하기로 했었던 백신 4개 종류 이게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명분 이게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얀센하고 이제 600만 명분, 화이자하고 1,000만 명분, 모더나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2,0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5,6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은 모두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올 1분기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 백신 접종의 시작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신 후진국이다 이런 표현은 좀 사실에서 거리가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하는지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난 12월 초부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2달 내지 3달 정도 이제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얘기는 미국, 영국이 뒤지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늦다. 우리가 그동안 방역에 있어서는 한참 앞서 있다고 평가를 했었던 다른 나라들, 네. 뭐 중동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보다도 늦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에 있어서는 후진국이 된 상황이다라는 평가는 맞지 않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남들보다 늦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늦느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뭐 백신 이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당국 승인만 나왔고 EU 승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해서 거기서 처음 주사를 맞으신 할머니도 미국 백신 화이자 가지고 접종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정작 또 미국 안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그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명 좀 넘는 사람만 맞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비판할 건 건전하게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계약 절차가 그럼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네. 전체적으로 백신 도입이 그렇게 늦어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의 상황 좀 전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총괄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생겼습니다. Our World in Data라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12월 31일자로 어제까지 백신 접종이 전 세계에서 950만 건 정도가 이미 이뤄졌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45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가 이제 280만 건 정도 맞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94만 건, 이스라엘이 79만 건 정도. 근데 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50만 건 중에서 대다수를 이 4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막상 보면은 진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독일만 조금 빨리 해가지고 한 13만 건 정도 맞았고 가장 느리게 지금 보이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138건밖에 안 됩니다. 집계된 상황으로 생각보다 보면.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중남미 국가나 중동 국가도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통계상으로 보면 3,000건, 4,000건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접종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히 거치진 않은 상황인데 미국, 중국, 영국이 접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진행자께서도 이제 그 나라들이 워낙에 좀 급한 네.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백신 같은 경우는 이 자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거를 자국에 공급하는 게 1차적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게 이제 그 나라들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다른 경우에는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원을 했던 경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사실상 자국이 개발한 거와 비슷하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을 미리 맞은 나라들이 대부분 영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나 독일 같은 경우도 백신 개발 국가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지원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중에 유튜브로 의견 주시는 페로토스님 계약한 적 없다. 팩트체크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더나 건이 화상통화하던 당시에는 사실상 계약 완료.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은 안 한 상태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다시 새로 나온 것 같고요. 네. 그전에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건 한국 정부 발로 나온 게 아니고 모더나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고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지 사실은 좀 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일단 만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급한 미국하고 기술이 좀 괜찮은 독일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이든 미국이든 백신을 만들고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특히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번 주부터 공급하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그 바람에 미국 같은 먼저 맞은 나라들한테 추가 공급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백신이 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장들 그 생산 라인에 맞춤형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생산의 속도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공급하고 많이 공급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바로 얼마 전에 화이자하고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언제 준다는 거는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화이자 백신을 이제 공급을 받겠다고 했었던 나라들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 빠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보도도 많이 됐었던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화이자 백신 접종이 3월부터 시작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선구매를 했는데 아직은 물량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도 한국보다 빠르다라고 처음에 평가를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2월에 화이자 백신 접종하는 게 초도 물량 1만 명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진만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고령자 접종이 3월 말에서 4월 초, 기저질환자가 4월 이후에 예정돼 있다. 이거는 일본 후생성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월에 시작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우리랑 비교했을 때 네. 과연 다른 소위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앞서 있는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전성 검증이 좀 필요한 것들도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EU에도 지금 승인 사용 신청을 아직 그렇죠. 안 한 상태입니다. 영국 안에 있는 식약처의 승인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표현에 묘가 있는 곳이 늦어도 3월, 네. 이르면 3월. 이 표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과 어떤 방역의 정치와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백신 후진국이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국면을 끝내려면 결국에는 집단 면역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mRNA 방식의 백신들은 이제 운송이나 보관이나 접종 방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대로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영하 70도 상태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고 백신을 꺼낸 다음에 다시 녹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녹이고 나면 백신하고 식염수를 일정 비율로 섞어야 됩니다. 그 비율이 틀리면은 또 그걸 버려야 되는 이게 그런 문제가. 완제품이 아니고 섞어서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화이자가 이거 완제품도 아닌 상태에서 빨리 출시하느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섞고 나면은 6시간 이내에 접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이나 일반적인 의원에서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냉동 시스템을 가까이에 갖추고 있는 별도의 장소. 네.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별도의 의료진들이 이제 부작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느리다라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보니까 백신은 있는데 백신을 담을 통, 이걸 유통할 시스템, 정작 주사를 놓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주사 바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서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더나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 연말에 뭐 관련주가 굉장히 상승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대규모 수송 작전을 편다고 해서 이 군인이 수송 책임자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 초고속 작전, 급한 불 끄기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워프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20년 연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시키겠다라는 게 미국 목표였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네. 280만 명밖에 접종을 못했고요.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꾸 오배송, 그러니까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배송이 되거나 중간에 온도 유지를 못 해가지고 백신을 폐기하게 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 화이자 백신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백신에 대한 유통 체계가 미국 내에서도 제대로 안 갖춰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미국 그 CNN의 의료 분석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네. 리아나 웬 교수, 조지 워싱턴대 의학 교수인데요. 이분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속도로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을 위해서 80% 접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다. 10년이요? 10년이 걸린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주사 맞고 한 반년이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지금 막상 화이자 백신을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접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결국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특수한 유통체계가 필요한 백신으로는 안 되겠다.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노바백스 같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바이러스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 보급돼야 된다. 결국에는 대량 유통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게임 체인저들이 추가로 나와야 그제야 우리가 집단 면역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거는 네. 워낙 자국의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의료진들의 안전, 기저질환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그 물량을 공급하는 쪽에 가깝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네. 올해 1, 4분기 이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좀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백신 스케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연 늦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작은 빨리 할 수 있어도 네. 끝내는 건 빨리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집단 면역의 시점이 예상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게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4958님, 우리나라는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 걸로 믿는
묘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가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겠죠. 2021년 전망 첫 번째 얘기는 코로나19였고요. 우리 마스크 없는 오늘 맞이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김호란 교수님 모시고 다시 찾아올게요. 헬마우스 어디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1년 대한민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에도 가장 큰 관심은 뭐 역시 코로나일 텐데 말씀드리는 저도 듣는 분들도 지겹다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알아야 힘이 되겠죠. 탈 마스크 할 수 있을지 코로나와의 전쟁이 유일하지만 막강한 무기 이 백신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와 연결해서 앞으로의 백신 그리고 접종 전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위원장님 건강하시려면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새해 첫날에도 다시 1,000명 넘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예,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또 뭐 동부구치소 등의 집단 감염하고 지난 성탄절 모임 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의 이동량은 한 30% 이상 줄었고 감염 확산 속도를 보는 감염 재생산수도 이제 1.1까지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기보다는 아마도 현재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좀 보완하는 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이제 뭐 감염 지수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니까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긴장한 연말이었어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높다고 했었는데 치명률은 다행히 더 높은 건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치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다 GH형 바이러스인데 앞으로 이 새로운 B117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백신 관련해서 팩트체크 해오신 우리 헬마우스님, 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봐 주세요, 교수님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헬마우스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름이 좀 무섭죠, 교수님? 네. 항상 이제 좋은 의견들과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저도 참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코로나 초기에 이 변이나 변종이 많이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면 풍토병화되면서 점차 약해지는 추세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좀 그런 어떤 경향성으로 저희가 혹시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려나요? 예, 아무래도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치명률이 높아지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된 숙주가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치명률은 좀 낮아지면서 대신에 전파력은 세지는 그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변이 바이러스도 좀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교수님, 그런데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나서 그러면 얘는 좀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들보다 다른 모양이니까 먼저 개발해놓은 백신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변이가 일어난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우리 세포에 침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백신 개발 회사들은 자기네가 만든 타겟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다 유전자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보완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모더나와 계속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백신 4천만회 분, 그러니까 이제 2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을 계약 완료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총 한 5,60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 양이면 혹시 충분하려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80만인데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백신 모두 다 성인 대상입니다. 화이자는 16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18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성인만 보면 한 4,40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고도 남는 분량이죠. 혹시 부작용 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되려나요? 뭐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전에 맞고 있었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서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확보한 백신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은 걱정이 좀 돼서요. 예, 아직까지 화이자, 모더나 모두 다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알레르기나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예방접종을 할 때 에피네프린 같은 약을 준비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전에 알러지나 알레르기 뭐 이런 기왕력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이 백신을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다행히 백신 물량은 확보가 됐는데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한지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백신 사용 승인 같은 것을 모두 거치고 나서 2월경에는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청취자들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 보내주고 계신데 독감 백신도 매년 맞는데 코로나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그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변질 위험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유통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다면 이것도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예,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자체가 자연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재감염이 되는 사례가 보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말고 우리가 감기로 걸리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코로나도 계속 여러 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은 평생 가는 면역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변질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모두 다 굉장히 이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온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그러진 않고 혹시라도 너무 상온에 노출을 시켜서 더 이상 뭐 쓸 필요가 없겠다.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폐기하게 되겠죠. 예, 교수님,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도 뭐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전에 앞에 맞았던 사람들도 이게 이제 면역이 풀려버릴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백신 접종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으려나요? 네, 일단 이제 백신 접종 속도는 하루에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요. 지금 나오는 백신이 전부 다 우리가 독감 백신처럼 주사기에 한 사람 분량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병에 5명 내지 10명분이 들어있는 거여서 나눠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종할 때 조금 더 단계가 더 들어가고 또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이제 초저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접종 후에 혹시라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20-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 접종 속도가 우리가 독감 백신 맞듯이 빨리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쓰게 될 텐데 이거는 다행히 냉장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의료기관, 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서 좀 빨리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다 맞았는데 효과가 얼마나 갈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네. 올 여름쯤 돼봐야 이게 효과가 한 6개월 가는지 알 수 있고 올 연말쯤 돼봐야 한 1년쯤 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효과가 6개월이 채 못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 연말 되기 전에 초반에 맞은 사람이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백신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좀 아무리 짧아도 한 1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누가 먼저 맞을 거냐도 지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의료진들이나 고령층부터 맞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순서가 되려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은 사실 집단 면역보다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가장 첫 번째 1순위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진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전체와 의료진 전체 하면 약 1,000만 명가량이 돼서 우리나라 인구의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접종을 한 5월에서 6월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여름부터는 일반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훨씬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런데 백신마다 접종 방법, 횟수, 효과, 기간 이런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요새는 워낙 뉴스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때문에 나는 화이자 맞을 거야. 나는 모더나가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접종이 시작된다 하면 내가 맞고 싶은 백신 브랜드를 스스로 골라서 맞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나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의원에 가서 나는 이거 맞을 거야 저거 맞을 거야 할 수 있을 만큼 의원에서 다 구비하고 있다가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는 순서대로 해당이 되는 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서도 이게 해외에서 부작용이 있다던데 또 누구는 주사 맞자마자 기절한 사람도 있다던데 라면서 카더라 통신이 많거든요. 만약에 나는 무서워서 안 맞을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100% 안전한 백신이나 약물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 개인별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나 또 전파 위험, 이거와 백신의 부작용 위험을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가족 중에 고연령층에 고위험군이 있거나 접촉이 많은 직업이시라면 가능한 접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면 결국은 초기 단계에선 사망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지만 종국적으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길 우리가 바라는 건데 집단 면역 형성의 시점 어느 때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국민이 모두 다 예방접종을 하고 그 면역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려운 내용은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회사들이 계속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봐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다 하고 나야 집단 면역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도 오래 안 가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킨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PD가 본인의 그 아주 오랜 궁금증을 하나 저희한테 전달해 왔는데 임상시험이 이게 외국인 대상인데 효과가 내국인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 체격이나 체형 먹는 게 다른데 이거 임상시험 결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때 여러 인종, 여러 연령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안이나 한국인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하고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추가 임상을 하지 못하고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면서 가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백신 접종이라면 사실 제일 원하는 게 주사 딱 맞고 마스크 딱 벗고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스크 바로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걸 다들 기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이 생겨서 폐렴이나 이런 중증으로 가는 걸 막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증상 감염이 된다거나 그 무증상 감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거를 완벽하게 예방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한 효과를 모르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해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꿋꿋하게 한번 마스크 열심히 쓰면서 참아 볼 건데요, 교수님. 올해 코로나19 정복 원년 이거 선포하는 거 가능할까요? 연말쯤 되면 다시 또 인플루엔자로 인한 트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19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연말 되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 이 무거운 마음을 떨쳐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꼭 우리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도 예방접종을 많이 해야 우리가 이전처럼 해외 교류도 하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호란 대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올해 정치, 경제, 외교 각 분야의 핫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0년의 마무리, 2021년의 시작을 명랑시사와 함께하고 있는 박연미입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정치, 경제, 국제 분야별 올해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첫 번째는 정치 분야인데요. 신축년 하얀 소의 해라는 올해 여의도와 정치권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들겠죠. 평론계 무릎팍도사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입니다. 왜 안 네. 나오시고 전화 연결 뭡니까? 제가 꼭 나가고 싶은데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입니까? 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건강에는 네. 문제가 없으신 거죠? 예, 저는 뭐 다행히 음성이 나와가지고 근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8일째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은데 얼른 건강한 좋습니다.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새해 복 많이 알겠습니다.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올해 소망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저 소망은 정말 지인들하고 술 한잔 먹기. 너무 이게 소박한 소망인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술 하는 게 좀 소망인데 이게 소망 아닌 소망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찌찌뽕이에요. 저도 같은 네. 소망입니다. 코로나 좀 빨리 좀 종식돼서 그걸 제일 바랍니다, 지금은. 네, 이제 엄근진한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새해 목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다가올 4월 보궐선거의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4월 7일에 보궐선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데 아마 이 보궐선거는 다음 대선하고도 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여당, 야당 공이 이제 뭐 올인을 할 걸로 보는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 부산시장은 조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서울시장에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아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당 역시 뭐 부산도 잡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서울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이게 막 상반기에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야권은 지금 등판하겠다는 선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난해 네. 연말에도 굉장히 선수단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여권은 아직 우상호 의원 말고는 좀 잠잠한 것 같고 박영선 장관은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구도가 그려집니까? 그렇죠. 야권은 좀 후보진들이 많아요. 근데 여권은 지금 후보진이 경선을 할 수 아직 없는 한 명, 우상호 후보만 지금 네. 등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은 뭐 출마는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연말 연시에 좀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중소기업도 쉽지 않으니까 아마 출마 시기를 조금 저울질하는 걸로 보이고요. 1월 중으로는 뭐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출마 여부를 좀 밝히지 않을까. 결국은 여당에도 이 선거가 좀 흥행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경선도 그렇죠. 좀 치러야 되고 본선도 해야 되니까 아마 박영선 장관은 뭐 나올 것으로 보고 다음 개각 때는 좀 바뀔 걸로 보고 또 박주민 뭐 의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3파전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저기 김진애 후보가 김진애. 출사표를 던진 상태잖아요. 네.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실상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필요하면 그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여기서 희생이라는 게 출마하겠다. 출마함으로써의 희생인지 아니면 네. 범여권에서 경합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유력한 사람이 나오면 그를 밀어줌으로써의 범여권 승리를 위한 희생인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두 가지 답니다. 둘 다예요. 뭐 큰 뜻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크게 봤을 때는 본인도 출마를 하겠다. 희생을 해서라도 그런 네. 뜻도 있고 지금 열린민주당도 이 여권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도 어쨌든 간에 통합된 후보가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어떤 메시지를 희생이라는 어떤 단어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 본인이 됐든 그게 김진애 후보가 됐든 그렇게 하겠다라는 모양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저도 출사표를 던졌으니 너무 빨리 비키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야권으로 눈을 좀 돌려볼게요. 국민의당 선언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야권 단일 후보로서 본인이 나선다고 했는데 그때 야권에서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그 그렇죠. 후일담이 나와서 좀 그 면구스러운 상황이 좀 되기도 했잖아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 주장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시큰둥해 보이는데 반면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안철수 대표의 새해 소망 이루어질까요? 자, 안철수 대표가 참 항상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이 이제 변수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큰둥한 분위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민의당이 뭐 당세가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안철수 대표 혼자 개인기가 강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당으로 하기도 어렵고 야권 단일 후보로 가야 되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한다면 국민의힘의 많은 뭐 잠룡이나 예를 들어서 후보진들을 배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겠죠. 반발이 꽤 많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여권에서 어떤 소위 말해 후보가 나오느냐, 선수가 나오느냐 그런 것들을 봐서 야권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분위기로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로 나가는 거는 지금 분위기로는 쉽진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떤 후보가 또 추가로 등판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올해 정치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공수처. 지난해에도 박지훈 변호사가 뭐 거의 1년 내내 이야기했던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 예.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각오도 남다른 것 같고 대중교통으로 처음 출근했을 때 국민들에게 힘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인사청문회 거쳐서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는 과정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상으로는 일단 판사 출신이란데 판사를 오래 한 건 아니고요. 3년 했죠. 예, 3년 했습니다. 변호사도 크게 또 오래 하진 않았어요. 12년. 중간에 뭐 특검을 했고요.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오래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뭐 단점이라고 지금 일각에서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좀 거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드러난 거에 따르면 크게 뭐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서 뭐 공격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이게 일단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소외 네.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요새 국민들이 이거 다 잘 알 거예요. 항상 소송이 두 가지가 전개되는 거. 관련해서 의결했는 게 자체가 무효됐다. 이거를 본안으로 다투는 행정소송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이거 미리 좀 빨리 좀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정지시킨다 의결을 네. 그걸 가처분하는 소송이 하나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 이 법을 바꿔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에 크게 반함이 없으면 행정소송에서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 이거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물론 답은 안 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박변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낮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좀 가십거리로는 공수처가 아주 잘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뭐 눈에 띄려면 정말 가장 뭐 좀 강력한 검찰총장을 이제 하는 건데 아직까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판사 사찰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 이게 수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첩을 받아서 현직 총장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데 사실상 수사도 많이 뭐 전개가 되지 않았고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아직까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호 수사가 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수사가 많이 좀 성숙되고 그렇다면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네. 윤석열 총장을 1호로 한다. 그건 좀 더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밥에 뜸뜸 들이고 나서 밥상 지금 어떻게 하는 건 차려질지 아니에요, 좀 아직까지는. 지켜보죠.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선 잠룡들의 행보. 여야 대선 잠룡들이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대선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텐데 일단 새 벽두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치고 나갔네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이게 23.8%가 나왔어요. 누가 후보로 대통령감으로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총장은 17.2%, 이낙연 대표가 15.4%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뭐 여러 조사가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나거나 오차 범위 그 5% 그 정도에서 지금 1위가 돼버렸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낙연 대표가 항상 좀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급기야 3위까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이런 거예요? 상황, 그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하고 막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네. 여당에 대한 뭐 순전한 그 공감도가 떨어지면 같이 지금 떨어지는 뭐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는 좀 달리 보입니다. 여당의 지지도 받지만 좀 중도층 지지도도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똑같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역시 좀 야당 측이긴 하지만 야당의 후보라고 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윤석열 총장은 사실 그 여론조사 대상에 항상 올라가고 상위권의 랭크가 되지만 본인이 일단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임기 끝나고 이 정치판을 등판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치가 보세요?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낮더라도 뭐 할 가능성인데 지금 너무 높아요, 사실. 높아서 본인이 생각이 없더라도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있고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아니 이만큼 나를 지지하는데 나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떤 수가 생길지 모르고 다만 이게 검찰총장이 7월까지 있어야 되니까 7월 지나면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요. 네. 국민의 힘으로 갈지 어떻게 또 야권 뭐 좀 범야권으로 갈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 지지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온다 쪽으로 일단 부등호 그어도 되나요? 약간 크게 네. 뭐 향후 계속 15에서 20% 사이에 그 지지도를 네.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나오기 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근데요, 네. 1년 만에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올라선 데에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 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커플링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강점이었을까요? 장점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 때 가장 부각받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천력이라든지 네. 뭐 행정력이라든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 실천력이 여당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180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지지율도 있고 또 야당이나 중도층이 봤을 때는 뭔가 이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천력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섰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 효과가 지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전해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한겨레 신문이 여론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하고요. 올해는 네. 꼭 다시 만나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장 첫 번째 소망으로 사람 미워하지 않기라고 정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더 아끼자고 다짐한 겁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새해 소망은 마스크를 벗게 해주세요 라고 나왔더라고요. 어느새 우리 일상이 마스크가 없으면 밖을 나갈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지만 또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죠. 2020년은 그야말로 환경과의 큰 싸움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정치권에 촉구했고요.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이어졌고 그린 뉴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규제와 유인을 위해 탄소 국경세나 데이터 세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은 무엇보다 실천이 시작되어야 할 해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느새 기후위기로 바뀌고 또 어느새 기후 공격이 될지도 모르죠.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처럼 100년 안에 인류가 지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구에 살았던 마지막 인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와 공존의 힘이 싹트는 2021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동학이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 새해 경제 전망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비겐훈님, 겸둥이 박변 많이 보고 싶네요. 그래도 박변 목소리라도 들으니 살 것 같아요. 새해에는 진짜 건강하시고 더 큰 활약 기대해봅니다. 일당백 박변 해피 뉴 이어 저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연결돼 있는데요. 소장님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 연결해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하고 저는 뭐 경제부처 출입할 때 근 한 10수년 됐죠. 그때부터 따지면.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저희들도 경제부의 고인물이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디 건강하시길 예. 바랄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해 주식시장은 뭐 동학개미가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세가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 동학개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외국인의 징크스를 깼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천수답장수라고 했는데요. 그 차태가 바로 지난해 2020년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47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느냐? 관련법 개정까지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크게 바뀌었죠.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고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데도 개인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부터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식을 팔게 되면 내가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도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내왔습니다. 네. 자, 나는 손해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종의 통행세 개념이었는데 그러나 0.25%를 좀 자세히 세율을 들여다보면 0.25% 가운데 증권거래소는 0.1%, 나머지 0.15%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유가증권 시장 조금 전에 0.1% 내던 증권거래소를 0.08%포인트로 소폭이긴 하지만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 코스닥 시장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는 증권거래세율 기존의 0.25에서 0.23%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인하된 세율은 내년까지 2022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네.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제로까지 낮아집니다. 0%. 코스닥은 0.15%로 추가로 인하가 되는데 아니 왜 주식 투자하는데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종목 투자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내야 하느냐 이거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이게 네. 이제 국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농어촌 경쟁력을 위해서는 네. 정부는 이건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없는 주식을 꿔서 하락장에 베팅한 다음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걸 사서 주식으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어가는 그게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는 그런 기능을 한 건데 요 덕분에 마음껏 올랐다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이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스피 주가가 1,45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16일부터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문제가 있어 왔어요. 이 공매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하락 예상되니까 남의 주식 빌려서 네. 먼저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문제는 이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들이에요.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들 개인의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 기관들, 이 자본이 만만한 이런 기관하면 주식을 빌려주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은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도 문제지만 매번 공매도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그 피해, 손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 3월에 이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 내릴 때만 하더라도 네. 6개월 정도만 하면 풀리겠지 했어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였는데 그러자 그때는 막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들이면서 상승하던 기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유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오는 3월 15일까지가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3월 16일부터 어떻게 되느냐?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기껏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사상 최고치를 올려놨는데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가 다시 박스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논리는 이겁니다. 공매도 제도를 좀 개선하더라도 차질 없이 공매도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고민이 깊은데요. 이게 버블이 커지는 걸, 버블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증시 유동성을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다른 국가에서 공매도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와 같이 비상시에는 일정 부분, 금융주든 우리나라처럼 전 종목이든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 국가들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공매도 이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장기간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덜 매력적이다. 규제가 강하다. 관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금융당국은 자 그러면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은 각종 기관들이 개인들한테는 신용도를 문제로 주식을 먼저 빌려주지 않지만 이런 기관을 많이 양성하는 방안. 또 하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 동시에 고민하고는 있지만 3월 16일 이후에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는 좀 하되 공매도가 거품을 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미국의 수소 트럭을 한 대도 만들지 않은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의 주가가 뻥튀기가 됐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 그 사이에 공매도한 사람들은 그래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켰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간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가서 3,000피 된다는 전망이 많아요. 소장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증권사들은 사실 뒷북이에요. 지난해 2020년 증권사들의 전망 상단이 2,500이었고요. 하단은 1,850이었습니다. 저점이 1,450선까지 밀렸고요. 고점은 2,878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 들어서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증권사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한 9대1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낙관적 전망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3,000은 기본이고 3,300선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주장의 배경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 가운데 당연히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특히나 중국은 지난해도 플러스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팔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값 오르고 있죠. 수출도 호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유동성 장세라는 건 언제까지 장담하기 누구도 예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처럼 코로나의 재확산이 1차, 3차, 4차 기폭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백신 접종 이후의 부작용도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돈, 달러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4차례 겹친 경기부양책으로 3조 달러를 풀었고요. 여기에다 바이든 행정부가 1,000전에 가까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가 너무 풍부해지니 약세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미국의 지난해 시작된 백신 접종의 효과를 나타내고 미국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물가가 오릅니다.
풀려놓은 돈은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돈은 흐름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긴축 발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너무 풍부해서 위험자산으로 계속해서 돈이 쏠리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구태 위험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위험자산은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네. 뭐 B2에서 조정 없이 돈 벌 수 있는 장이냐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지난해 이제 벌어놓은 수익을 좀 지키는 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의 향방을 보고 지난해 경우에는 달러, 국제 유가를 빼고는 모든 게 다 올랐어요. 국내 주식 투자하신 분들,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가상화폐 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오르는 자산은 없다. 이럴 때 오히려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3,000P는 못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P를 갈 수도 있고요. 3,300선을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깨지 못했던 이 박스피라는 걸 한 단계 레벨업돼서 하단이 2,400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000P 찍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약간 레벨업된 박스피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으니 돈을 좀 버신 분들은 익절을 했다가 눌림목에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2,878에서 3,300을 간다는 얘기는 최고 전망인데 장밋빛 전망인데 지금 수익률 플러스 10에서 15%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이미 코스피 상승률이 30%입니다. 네. 이걸 지키는 게 더 문제고 그러니까 그 관전 포인트가 뭐냐? 그동안 미국의 나스닥은 2010년만 하더라도 2,000에서 지금 12,000 6배 뛰었지만 우리는 답보 상태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지금 2,800을 넘었기 때문에 이 지수가 2,400선 아래로 하단이 깨지지 않고 내 수익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각자 열심히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볼 건데요. 부동산 세제가 어쨌든 강화되잖아요. 올해부터 뭐 종부세, 재산세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게 달라집니까? 맞습니다. 일단 종부세율, 부자들이 낸다는 종부세율 인상이 되고요. 다주택자들 양도할 때 세금 많이 오릅니다. 이 기준일자가 종부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올해 6월 1일 보유 기준이에요. 그리고 12월에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나갑니다. 우선 다주택자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최고 2배 이상 오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오르는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주택수에 따라서 20에서 30%포인트 세율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의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은 최고 75%가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양도세 산출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나는 기준주택 한 주택밖에 없고 분양권 하나를 올해 샀는데 내가 왜 2주택자냐라고 할 텐데 지금부터는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거주 의무까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세금, 규제, 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내놓는다고 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사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이 보따리에 긁어 담을 수 있는 건 다 긁어 담아서 지난해에 풀어놓은 것 같은데 또 뭐가 남아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설 연휴 전에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데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취임사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설 이전에 발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제 변 장관의 이제 이 생각은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하철 역세권이나 준공업적 빼곡한데 굉장히 이 세밀 지역, 저층 주거 고밀도 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 층수 규제를 완화해서 위로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네.
변 장관은 공공주택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토지 임대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그리고 또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LH 공사에 되팔도록 하는 이런 이제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과대한 시대책을 맞는 이제 차원에서의 어떤 이 연속선상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이들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걸 다시 사들이고 거길 재개발하는 데는 입주 시점은 빨라야 4 내지 5년 이상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이 전셋값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이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장관은 지금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건축의 방점을 지키고 있어서 과연 민간 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존의 대책이나 변 장관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 모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시차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데, 관련해서 우리가 돈 꿔서 부동산으로 그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사람들을 좀 막았으면 하는 정책이 지난해 내내 있었잖아요. 신용대출을 좀 줄이고 대출을 전반적으로 안 해주는 기조였는데 올해도 그럼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난해는 대출 총량이 있었어요. 이 은행들도 사실 돈을 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쯤 그 주요 은행들이 대출 총량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주택대출뿐만이 아니라 연말에는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특히나 신용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거의 연봉이 2-3배까지 마구 풀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게 아니냐, 돈에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이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출 옥죄였는데, 그러나 연초는 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해 통계는 이제 연말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새로운 대출 총량이 정해집니다. 이 얘기는 연초부터 지금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대출 상품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도 제로금리 시대에 돈 굴릴 때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과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예전처럼 지금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방식은 아니고요. 신용대출 해주면서도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네. 되려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좀 올려서 문턱을 높이되 대출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S 캠페인 혹시 새해 첫날 명랑시사 올해 한 해를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세계 140여 국에서 듣고 싶어한다는 우리 TBS와 함께 글로벌 국제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분 연결하면은 알아들으실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넷냐세요에서 저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넷냐세요의 주인공 누구시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승원 작가라고 합니다. 아니 진행하셔야 될 분이 왜 안 오시고 저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저 맨날 감시당하고 있어요. 어디 안 나가나. 아 그래요? 지금 네, 자가격리 중이신데 건강은 네. 괜찮으신 거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집에서 쉬니까. 요즘 집에서 이제 하다 기르는 식물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맞습니까? 맞아요. 저 식물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는데, 네, 화분을 제가 2개를 들여놓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네, 대화 중입니다. 그래요. 얼른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이 자리에 네. 다시 앉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7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7일 오후부터는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7일 방송부터는 이승원의 명랑시사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달려가 볼까요? 올해 지군 초내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데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도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텐데 가장 첫 번째로 두는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캠프 내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동맹 관계를 훼손했고 다자주의를 파괴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과 그 외교 참모들 지금 국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블링컨 같은 경우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동맹 관계 그리고 다자주의 복원을 대외 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 박연미 평론가도 기억을 하겠지만 트럼프와 그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 굉장히 사이가 지난 4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다 망쳐놓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자 나라 방어에 왜 우리가 돈을 쓰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토와는 방위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결국 돈은 받아내긴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돈은 받아냈는데 동맹들과는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트럼프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류에서는 그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맥락에서 외교 정책이 꾸준히 이어졌고 사실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트럼프도 지난 4년 동안 이 북미 정상회담을 시도했다라는 걸 제외하면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위비를 터무니없이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독일에 있는 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뭐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를 여러 방면에서 압박해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러 뭐 유럽이든 뭐 중동이든 또 동아시아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을 해왔고요. 또 하나는 맞물리는 문제인데 이제 다자주의 복원인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당시 어렵게 성사시킨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 협약, 파리 협약이라고도 하죠. 기후 협약도 있고 뭐 이란과 핵 협상도 있었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뭐 등등 TPP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나하나 다 파기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한마디로 정상화시키는 게 바이든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is back.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기후협약은 바이든 당선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컴백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그렇죠. 사실 네. 그 전통적인 우방이면 입금해야 내 친구 이러면 친구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미국의 어떤 그 나홀로, 외톨이 이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건데요.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 우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디테일한 의제들은 뭐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당시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3기 행정부의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거칠게 동맹들을 다뤄왔지 않습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을.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전통적인 조금 좋게 말해서 세련된 그 외교 방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미국의 가장 큰 뭐 여러 나라에 다 타격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전례 없는 위기로 지금 바이든 정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극복 그리고 이제 맞물린 게 경제 회복 그러니까 그 매치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조금 더 그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있죠. 이 미국의 가장 큰 경제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존재하고 네. 이 중국 견제라는 어떤 핵심 전략은 바이든 정부도 계속 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당시 그랬듯이 한미일 협력 특히 군사적 협력을 바이든 정부가 아마 재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거지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은 오바마 때 이제 상기해 보시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체결 압박이 있었고 이게 다 이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뤄냈던 그 부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소미아 체결 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과정들이 쭉 같은 맥락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당시에 그 미국 CIA나 혹은 일본 NSC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발언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의 그 오바마 정부 때를 상기시켜 본다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심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한미 관계 미래가 아닐까 조금 우려스럽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라는 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외교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고 워싱턴 정가의 말하자면 주류 오브 주류잖아요. 네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분야 중에 하나죠. 이 북미 관계가. 그런데 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모든 것들이 파격이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뭐 놀랍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했었는데 바이든이 과연 정상회담을 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일례로 그 2018년 6월에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당시는 그때는 뭐 부통령도 아니었죠. 이제 이후였죠.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독재자에게 선물 남겼다. 그리고 고립돼 있는 김정은을 일반 정상인처럼 일반 그 국제 무대로 유인했다, 유도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협상자들, 실무자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역시도 과거 어떤 북미 간의 어떤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전망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통령을 했던 만큼 오바마 정부 시절에 뭐 말이 전략적 인내입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탠드 그렇죠. 스틸한다. 그때 네. 그게 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외 전략의 어떤 모토처럼 보였는데 대북 관계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대북 제재 압박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당시 생각해 보시면 오바마 8년을 정확하게 임기를 같이 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8년 내내 같이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두 정부 모두 북미 간 대화를 반대했던 게 사실이고요. 위키리크스에 이미 뭐 이후에 폭로가 됐지만 당시 외교안보 라인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이 북한을 압박하기만 하면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곧 붕괴할 것이다. 일종의 종교와 같이 붕괴로는 철파하고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는 동맹인 이명박 정부가 혹은 동맹인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북미 간의 대화를 반대하는데 그 동맹의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상하는 것 자체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동안 북한은 4차례나 핵시험을 했었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를 했던 건데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는 뭐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거지만 실패한 전략입니다. 네. 지금 이제 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포용 정책을 원하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고 어떤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바이든 정부도 어느 정도 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희망의 끈을 아직 놓을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전략적 네. 인내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오바마 당시 사실 이제 전략적 인내를 일종의 전략처럼 뭐 지금 뭐 대북 정책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건 일종의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일종의 태도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돼버리긴 했는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을 당시 북한과 거의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12년 2.29 합의 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비판을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2차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다시 리뷰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찾은 분 계시죠. 이 미국 국무부 비건 부장관.
이분이 공화당 쪽 성향이긴 하지만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이고 이분이 지난 4년 동안 거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비건 부장관이나 혹은 국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음 바이든 정부에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느냐, 한마디로 브리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초기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초기 전략을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 뭐 일괄타결로 할 것인지 뭐 단계적 합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네, 부디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실패 경험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승원 씨하고 저하고 기획재정부 같이 출입했던 시절이 요 무렵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승원 씨하고 저도 한 십수년 된 사이인데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네. 그때 그 G20 정상회의 할 때만 해도 중국의 의견이라는 건 거의 뭐 사람들이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의견이었는데 네. 2021년에 중국은 명실상부한 G2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중국 급부상한 거는 사실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고 중국의 어떤 실력을 조금 발휘하는 그 계기가 됐었고 그때부터 약간 노골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네. 글로벌 금융 위기가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고 어쨌든 국제 관계에서 우리 외교는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받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 이것이 시작된 게 사실은 오바마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나 뭐 연평도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 조지 워싱턴호가 한반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사드 사태까지 있었죠. 그때 상기해 보시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굉장한 어떤 경쟁 관계, 견제 이런 관계가 결국은 우리 정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는 어차피 대중 그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고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중간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뭔가를 선택하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할 테죠. 그렇다면 사실상 뭐 형식은 좀 내용은 다르더라도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이건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북한과도 연결되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북한과 중국은 더 밀착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왔거든요. 네. 적은 친구니까. 그래서 2018년, 19년 뭐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과 대화가 또 이루어질 때마다 김정은은 거의 시진핑한테 찾아가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이 중국을 그리고 북한을 더 압박한다면 중국과 북한은 더더욱 친해지는 그런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그런 함수 관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 난처한 게 이 대북 관계나 북미 간의 관계는 의외성이 있을 때 그나마 진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트럼프의 역설이었는데 미 정가의 주류가 다시 등판했을 때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오바마라는 정치인 자체는 멋지지만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았는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고요. 일본과의 관계 참 질긴 곡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올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동맹을 파괴하면서도 그 1대1 구도로 동맹들을 약간 괴롭히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관계들에 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한국을 향해서 돈만 내놔 뭐 이런 거였고 유럽을 향해서도 그냥 돈만 내놔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문제 안 될 테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바이든이 등장하면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지만 뭐 박근혜 정부 당시 지소미아 추진 등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가 다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친한데 짝꿍 맺어주는 선생님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린 충분히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억지로 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세 국가가 붙어있는 그런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우리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강제 절치는 사양이거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명랑시사 언제 다시 오시는 거죠? 명랑시사 지금 예정대로라면 1월 7일 오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자리는 제가 잘 지키고 있다가 배턴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기자한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밥 사세요. 알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참 긴 시간 달려왔는데 이승원 평론가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건강한 것 같아서 더 반갑고요. 행복한 새해 되시라고 오늘은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퍼렐 윌리엄스, 해피.